그럼 이 집도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팔아도 되는 거지? 그럼 이 집도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팔아도 되는 거지? 남편의 그 한마디에 내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상담 중인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계약하시면 계약금 바로 들어가고요. 잔금은 다음 주로 잡을게요. 나는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내 집을 팔려고 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남기고 간 내 명의로 된 집을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내 돈을 둘러싼 사냥이었다는 거리요. 드라마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 결혼을 끝냈는지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인생 폈다.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맞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으니까요. 정확히는 10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리하고 계산해보니 130억 가까이 됐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그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으신 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사시지도 않았어요. 남들이 보면 평범한 중산층 가장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내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험이 가장 먼저 내 남편을 무너뜨릴 줄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나는 그날 아침의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손,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의사의 낮은 목소리. 유족분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 둘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도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으셨거든요. 조용히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온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회사 직원 몇 명,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남편. 남편은 그때 내 곁을 지켜줬습니다. 내가 올 때 손을 잡아줬고 장례 절차를 도와줬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슬픔을 지켜준 게 아니라 내 돈이 오기를 기다린 거였어요. 유산 정리는 2달 정도 걸렸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여러 전문가를 만나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 두셨습니다. 유언장도 있었고 재산 목록도 명확했어요. 딸 김서연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걸 내게 다 주신 겁니다. 나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이 내 어깨에 얹혀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엔 성실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며 버텼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만났어요.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줬죠.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도 평범, 외모도 평범, 말투도 평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너무 화려하거나 번지르르한 남자는 믿음이 안 갔거든요. 남편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고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모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세요.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때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6개월 동안 연애했습니다. 남편은 늘 시간을 잘 지켰고 데이트 비용도 나눠냈습니다. 내가 비싼 곳에 가자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좀 더 아껴서 나중에 결혼 자금 모으는 게 어때? 나는 그 말이 성실하게 들렸어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아버지도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서연아, 저 친구 괜찮은 것 같다. 성실해 보여. 아버지의 그 말이 마지막 허락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신혼집은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아버지는 그 집을 내 명의로 등기해 주셨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 집이다. 남편 명의로 하지 마. 나는 그때 아버지의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남편 명의는 안 된다는 걸까?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이 세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아버지 말 들어. 그리고 1년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택배일 그만해도 되지 않아? 내가 계속 그런 일하면 당신 체면도 깎이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은 후 나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택배 일을 그만둔 남편은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 돈 쓰는 법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백화점에서 옷 몇 벌 샀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좀 제대로 된 옷 입어야지. 당신 남편이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면 창피하잖아.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또 쇼핑을 갔습니다. 이번엔 시계였어요. 여보, 사람들 만나려면 시계 하나는 있어야 해.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괜찮지? 1,000만 원. 나는 그 금액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내 카드로. 그 다음엔 구두, 가방, 향수. 3달이 지나자 카드값이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나는 그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남편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짜게 구는 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1,000만 원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여동생이 집에 왔습니다. 아가씨는 28살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지만 1년 만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언니,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상사가 맨날 갑질하고 월급도 적고. 나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나도 회사 다닐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아가씨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뒀어요. 어차피 오빠가 잘 살게 됐으니까 저도 좀 쉬려고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잘 살게 됐으니까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가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나 차가 필요한데 주변 친구들은 다 외제차 타고 다녀.
나도 이제 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남편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아가씨 차 한 대. 정도는 차줘야지. 우리 가족인데. 그때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면 내 돈이 자동으로 내 돈이 되는 걸까? 하지만 나는 또 참았습니다. 아가씨의 눈빛이 기대에 차 있었거든요.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차 어떤 거 원해? 아가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나 벤츠 A클래스. 괜찮을 것 같아.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좋더라고. 벤츠 어클래스? 나는 그 차의 가격을 검색해 봤습니다. 5천만 원.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한 듯 했어요. 여보, 내일 차 보러 가자. 딜러 연락 받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아가씨는 새 차를 몰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하얀 벤츠였어요. 아가씨는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진짜 멋지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준 게 아니라 남편이 내 카드로 긁어서 산 거였으니까요. 아가씨는 차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오빠 덕분에스. 차 사랑해 오빠. 그 글을 보며 나는 속이 쓰렸습니다. 오빠 덕분이라니. 내 돈인데 왜 오빠 덕분일까요?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안 사준다고 할까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제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안 사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남편은 내 표정을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보,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냥 동생이 너무 차를 원해서. 그래도 5천만 원이야.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돈 130억 있잖아. 5천만 원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30억 있잖아. 그 말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인데 왜 나를 돈으로만 보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가, 나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 집이 너무 추워. 에어컨 말고 보일러 좀 빵빵하게 틀어봐. 나는 몸살로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 보일러를 올렸습니다. 약을 먹고도 열이 안 내려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1시간 후에 또 전화했습니다. 아가, 보일러 온도 좀 더 올려. 아직도 추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보일러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아가, 너 감기 걸렸다며? 나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집에 오지 마. 나는 그 말에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감기 걸린 건 나인데 걱정하는 건 본인이네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나는 그때 겨우 몸을 추스른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을 훑어보며 말했죠. 아가, 너네 집은 참 좋다. 넓고 따뜻하고 전망도 좋고. 나는 그 말에 감사 인사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우리 집은 너무 낡아서 내가 살기가 힘들어.
벽지도 오래됐고 싱크대도 낡았고. 남편이 옆에서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집 리모델링 해드리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안 해드릴게요라고 말할 틈조차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가,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효년에. 나는 아직 허락도 안 했는데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며칠 후 남편이 리모델링 견적서를 가져왔습니다. 3천만 원. 벽지, 바닥, 싱크대, 화장실, 보일러까지 전부 바꾸는 견적이었어요. 여보, 이 정도면 괜찮지? 엄마가 오래 사실 집인데 제대로 해드려야지. 나는 그 견적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차 5천만 원, 리모델링 3천만 원. 2달 만에 8천만 원이 나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남편의 가족이니까. 나는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 끝도 없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밍크 코트 800만 원, 백화점 명품관 500만 원, 호텔 식사 200만 원, 골프장 100만 원, 면세점 300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500만 원.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왜 받은 걸까요?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밍크코트 사드렸어. 그리고 요즘 사람들 만나려면 겉모습이 중요하잖아. 그럼 나한텐 왜 상의도 안 했어? 남편은 찡그린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짜게 굴잖아. 돈 쓰는 것도 눈치 봐야 돼? 이 정도도 못 해줘? 그 말에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가 짠 거야? 내 돈을 지키려는 게.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야. 2달 만에 1억이 넘게 나갔어.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1억. 당신 130억 있잖아. 1억이 뭐가 대수야.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130억은 그냥 큰 돈이 아니라 무한정 쓸 수 있는 돈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당신이 너무 짜게 굴잖아. 그 말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돈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한 건데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더 변했습니다. 집에서 나를 부르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여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식이었어요. 야, 그거 어디 뒀어? 너 왜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남편 말 들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갑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반씩 나눠야 되는 거 몰라? 그 말이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재산 분할이구나. 남편은 내가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상속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요. 그때부터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 털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한 달 후엔 일주일에 4-5번이 됐어요. 여보,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와. 오늘 사업 관련해서 사람 만나.
오늘 운동하고 와. 핑계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늦게 들어온 날엔 항상 샤워부터 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짧게 했고 휴대폰은 꼭 뒤집어 놓았어요.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나를 여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또 봐요.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엔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어요. 나이는 한 25쯤 돼 보였습니다. 나는 대화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언제부턴가 휴대폰에 잠금을 걸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나를 배신하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이미 그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결혼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너 왜 그렇게 예민하니? 우리 아들 밖에서도 벌어오느라 힘든데 좀 믿어줘. 돈을 벌어오긴 했을까요? 벌어온 건 없고 나간 돈만 늘었는데요. 나는 시어머니께 정중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끊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드니? 너 돈 많잖아. 그 순간 내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 이 집안은 내가 힘든 걸 인정하지 않는구나. 돈 많잖아 한마디면 다 끝나는구나. 시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아가, 너 우리 아들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 아니니? 남편이 돈 쓴다고. 뭐라 하면 안 되지. 당신 돈이 어디 가겠어? 다 너네 부부 돈인데.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네 부부 돈이라니. 내 아버지가 남긴 돈인데 언제 부부 돈이 됐을까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더는 혼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장에 빼곡한 법전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남편의 변화, 시어머니와 아가씨, 카드빚, 외도 의심.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휴지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 명의로 옮기자고 했나요? 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카드빚도 많아요. 남편 외도 정황은 있나요? 확실하진 않은데 너무 의심이 돼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 아래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법 830조 2항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하며 수익을 얻습니다. 다만 혼인 중 관리나 기여 정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럼 이혼해도 제 재산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만 남편 측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를 도왔다거나 생활비를 부담했다거나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재산 관리를 도운 적도 없고 생활비를 부담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내 돈만 썼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외도는 민법 840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내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증거를 찾아야겠다고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다른 방식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거나 상속을 노린다거나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속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단적이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있으니까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나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명함이 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지?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걸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저녁 차렸어. 피자 시켜놨어. 나는 멍하니 남편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뭔가 필요한 걸까? 그리고 며칠 후 답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나에게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좀 예민했지?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일이 많았어. 앞으로 잘할게.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반성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그리고 며칠 후 아가씨까지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오빠가 진짜 후회하고 있어. 남편은 무릎까지 꿇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다시는 당신 마음 아프게 안 할게. 나 진짜 열심히 살게. 사람은요, 돈 앞에서 무릎도 꿇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아가씨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오빠 진짜 변했어. 나도 봤어. 요즘 엄청 후회하고 있더라고. 나는 아가씨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어요. 결국 나는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끝이야.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사랑해.
그때 나는 그 웃음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랑 아가씨랑 같이 일본 온천 여행 다녀오자. 당신도 좀 쉬어야지. 나는 이상했지만 지쳐 있었어요. 정말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여행 비용은 당신 카드로 결제하면 되지? 나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녀오자. 여행 경비는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본 료칸 숙박 일주일, 온천, 고급 레스토랑, 쇼핑. 시어머니는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 3개를 샀고 아가씨는 화장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남편은 내 카드를 긁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여보, 엄마가 저 가방 정말 갖고 싶어 하시는데 사드려도 되지? 동생도 저 화장품 세트 원하는데 괜찮지? 나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동안 남편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와 연락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지인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여행 중에? 그때부터 내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여행 내내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집 우편함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동산 중개 의뢰서. 그 밑에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집. 나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 내 집을 팔려고 했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의 문자가 떠 있었어요. 사모님 명의 집, 오늘 계약 가능하신가요? 남편분이 인감 가져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금은 5억으로 잡았습니다. 매매가는 45억이고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잠깐 정신 놓은 사이에 내 집을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내 모르게, 내 서명도 없이. 나는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답장이 있었어요. 인감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 이유, 아가씨가 와서 사과한 이유, 일본 여행을 제안한 이유, 모두 내 집을 팔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내 집 팔려고 했어? 남편은 잠깐 굳더니 곧바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 집 아니야. 내 명의야.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결혼했으면 같이 쓰는 거지. 당신 너무 계산적이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내 돈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리요. 남편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집 한 채 팔아도 70억은 남잖아. 뭐가 그렇게 아까워? 그 말에 내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70억은 남자나라니. 그게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인데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지금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을 팔려고 했어. 이게 사기야, 사기.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기? 부부 사이에 무슨 사기야? 그냥 좀 빌려 쓰려고 한 건데. 빌려 쓰려고? 45억을 빌려 쓰려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를 냈어요. 당신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집 하나 팔려고 한 건데.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요.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바로 전화에 몰아붙였습니다. 아가, 내가 그렇게 야박하면 되겠니? 언니, 집 한 채 팔아도 70억은 남잖아. 뭐가 그렇게 아까워? 그 말에 내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지금 제 재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면 전 더는 못 참습니다.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이혼하면 반은 우리 아들 거야. 그 한마디가 내 마지막 줄을 끊었습니다. 나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 집을 몰래 팔려고 했습니다. 이건 범죄 아닌가요?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처분을 시도했다면 문제됩니다. 자문서 위조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상속재산을 분할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노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집을 나갔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며 대책을 마련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하며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 어디야? 지금 장난해? 당장 집에 와. 안 그러면 내가 찾아갈 거야.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 속엔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내 돈이 떠나가는 두려움. 그게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이야기하자. 이혼은 안 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요? 당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재산 침해였어요. 남편은 외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집을 몰래 팔려고 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예상보다 더 더러웠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주장했고 시어머니는 내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아가,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돈 가지고 남편 쫓아내면 천벌 받는 거야.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이도 있는데.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으로 남편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했습니다. 제발 저한테 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말이 이제는 모욕처럼 들립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상속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분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내 변호사는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혼인 중 별도 관리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830조 제2항에 따라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본인이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전화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SNS에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돈만 밝히고 남편을 내쫓았다는 식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돈 생기니까 남편을 버렸다는 거짓말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문자 기록, 부동산 계약 시도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 증거들이 공개됐을 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판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원고의 재산으로 생활비, 차량 구입비, 리모델링 비용 등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전부터 존재하던 재산이 아니라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는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피고의 기여도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상속 재산은 혼인 중 별도 관리되었으며 피고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음. 재산 분할 청구 기각. 나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법이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쫓아왔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 내가 3년 동안 당신이랑 살았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내 팔을 잡았어요. 당신 양심도 없어? 내가 얼마나 당신 옆에서 고생했는데.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생? 당신이 언제 고생했어요? 내 돈 쓰면서 놀기만 했잖아요. 남편은 판결이 나온 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재산 분할 안 된다며? 그럼 난 너한테서 뭐 가져가는데? 그 말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돈만 원했던 겁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요. 당신이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너 이렇게 나오면 가만 안 둬. 너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너 돈 때문에 남편 버린 년이라고. 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말씀하세요.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집을 몰래 팔려고 한 것도, 내 돈을 함부로 쓴 것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어? 재판 기록이요. 당신 변호사도 봤잖아요.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오던 날 나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나를 믿었던 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되찾았습니다. 내 삶, 내 이름, 내 존엄.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자유를 지켰습니다. 이혼 후 첫 주는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불안은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야, 커피 왜 이렇게 비싼 거 사?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무도 카드값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 뭐 샀어? 카드값 또 올라갔네.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내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보고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 지켰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묘비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기대어 울기도 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요.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나는 살아남았어요. 한 달 후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너 진짜 잘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했을 거야. 견딜 수 없을 때가 오면. 친구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 용감해.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티고, 혼자 이겨냈잖아. 나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사치도 안 합니다.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쓰고 내가 지킨 집에서 잠듭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지금 내 통장엔 여전히 100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으로 몇 천만 원이 나갔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지켰어요.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내가 행복한 만큼만 씁니다. 나머지는 그냥 두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쓸 겁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겁니다. 급하지 않아요. 돈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혼 후 시어머니와 아가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그들도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아가씨에게 차를 팔라고 했고 아가씨는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했대요. 남편은 다시 택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예전처럼 성실하지 않다고 해요. 돈만 쫓다가 일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3개월 후엔 택배 일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화를 냈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대요. 아가씨는 결국 차를 팔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그 벤츠를요. 하지만 중고차 시세가 떨어져서 3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 돈마저 한 달 만에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밀린 공과금.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안타까움도 없었어요.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돈을 쫓으면 돈에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돈만 믿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혼자 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아가씨가 그랬어요. 그들은 내 돈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을 따르지 사람이 돈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남편은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아침엔 동네 주민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천천히 삶을 배웠어요. 어떤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젊은데 혼자 이 큰 카페를 운영하시네요. 대단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라서 더 자유로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외로운 거죠. 그 말이 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나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나는 아버지 산소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제가 행복해요.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나는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어요. 서연아,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었어요. 70대 중반의 노신사였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내 아버지 산소에 왔다가 너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노신사는 내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가 늘 걱정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구나. 네, 이제 괜찮아요. 노신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내게 이런 말을 하셨어. 무슨 말씀이요?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고. 나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내게 모든 걸 내 명의로 남기신 거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겪을 일을,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을요. 그래서 나를 준비시킨 겁니다. 노신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한 거야.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노신사와 헤어진 후 나는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돈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삶의 지혜도 함께 남겨주신 겁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착한 사람은 더 착해지고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지죠. 남편은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본성을 보고 떠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나는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남편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옷도 허름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보기만 했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 네, 나는 요즘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 생활비 벌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미안해. 그 말을 기다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니 조금은 후련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야 하네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돈만 보고 너를 보지 못했어.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끝났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겠지. 하지만 내 인생은 아니에요. 나는 카트를 밀고 장을 봤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담았어요. 과일, 채소, 우유, 빵. 계산을 하는데 계산원이 물었습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네, 적립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싣는데 문득 웃음이 났어요. 예전엔 장도 남편이 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 카드로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샀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만 삽니다. 그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3년이 지난 후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늘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을 걸어왔어요. 사장님, 오늘 커피 특히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여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깐 시간 낼게요. 우리는 카페 한쪽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건축가였어요. 혼자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주택 설계를 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이혼했거든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더 편해 보였나 봐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 봅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내게 돈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 꿈꾸는 것을 물었어요. 서연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지금처럼 카페를 운영하면서 천천히 살고 싶어요. 좋은 계획이네요. 제가 언젠가 서연 씨 집을 설계해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집은 이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 생각해 볼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조심스럽게 연애했습니다. 그는 늘 내 의견을 물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요? 네, 제 재산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서연 씨, 저 서연 씨 정말 좋아해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1년 후 그는 내게 청혼했습니다. 서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무서웠으니까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저는 서연 씨.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서연 씨가 필요해요. 그 말에 나는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해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나는 아버지 산소에 먼저 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내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나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결혼 후 우리는 재산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각자 통장을 따로 쓰고 생활비는 반씩 냈어요. 남편은 한 번도 내 돈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번 돈으로 나를 대접했어요. 서연 씨, 오늘 제가 저녁 살게요. 오늘 제가 영화표 끊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남편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여전히 내 명의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고 내가 지킨 자유예요.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지킨 것도, 이혼을 선택한 것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도 모두 정당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첫 번째 남편은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은 시험을 받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으니까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나는 그걸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댓글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평생 함께 해주세요.